안녕하십니까. 하늘로 치솟을 우리별 누리호. 큰 감동을 기다립니다. 하늘로 치솟는 꿈, 어디 누리호 거위만의 꿈이겠습니까?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청취율이 하늘로 치솟는 꿈, 김용민도 꿉니다. 조사가 한 2달 남았는데 미리 약을 치는 겁니다. 예, SBS 러브 FM 아침 10시 5분에 시작하는 김용민의 정치쇼. 저는 김용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실시간 검색 어떻게 다 볼까요? 먼저 누리호,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늘 낮 4시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합니다. 형제복지원,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검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수백 명이 비명도 못 지르고 죽어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검찰총장이 사과문 읽다가 눈물 흘리는 거, 네, 단 0도 감동이 안 됩니다. 다음 송원석,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김천희 지역구지요. 송원석 의원,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결국 사과했습니다. 고작 수십억인데 본인은 수백억대 지역구 예산 확보를 자랑했다지요.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자유한국당은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누리호 생각하면서 준비한 노래 보내드립니다. 변진섭의 새들처럼. 열었습니다. 자, 4651번 쓰시는 분, 김용민의 정치쇼 청취율도 하늘을 찌르고 오늘 발사한다는 누리호도 쭉쭉 뻗어서 잘 안착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누리호는 그 시험 운행이기 때문에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뒤늦게 뛰어들었지만은 우주 개발에 또 한 몫을 담당하는 그러나 또 좋은 의미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G20 정상회의에서 네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가 앞서서 이 G20 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성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현재 교착 국면인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진전하게끔 이 중재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이달 말경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은 사실상 밀려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미국 시간으로 지난 8일에 잡혔다가 한 차례 연기가 된 바 있는데 그 이후로 이달 말로 재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G20 정상회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떠나야 해서 좀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미국이 27일, 28일께 이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뭐 북측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관계가 새로운 어떤 동력을 얻게 될지 네네. 함께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지부진의 증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은 지금 1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셈이어서 좀 여유 있게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유 있게 하기엔 너무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 네네. 좀 속도감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내일 집회를 여는데 아니 강제 동원을 한다고요? 학부모를? 네, 내일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 일부 유치원들이 사실상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를 보면 내일 한 1만 명 정도가 모이는 이 총궐기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 사립 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석을 해서 이 교육 선택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박용진 3법을 반대한다 뭐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MBC는 이 과정에서 이 수원의 한 대형 유치원이 학부모
학부모들을 사실상 강제 동원하려 했다. 네. 이런 정황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이 유치원이 어떻게 강제 동원을 하려고 했냐면 이 유치원이 그 아이들 가방에 이 설문지를 하나 넣어 보냈다라고 합니다. 예. 설문지 내용이 이 한유총 집회에 참석을 할 것인지 불참을 할 것인지 이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건데 Yes or no. 네, 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네네. 이런 거죠. 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그 결과를 아이의 이름과 함께 적어서 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야, 참, 그러니까 네. 참 별나라에 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네. 아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불참하고 싶어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 유치원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를 할지 좀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실제로 뭐 유치원이 나쁜 대우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아이 이름을 같이 적어서 내라라고 하는 거는 이 무엇보다 강력한 협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뭐 이와 함께 이 정부 시책이 바뀌지 않으면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학부모들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가정통신문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치원을 도우려면 이 원장이 뭐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내는 이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서 댓글이나 공감 추천을 누르거나 네, 그 유치원 3법 반대 등 이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라라고 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박용진 3법이 통과가 돼서 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제대로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작 그 유치원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반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폐원하겠다고 나와버리면 유치원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곳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사실을 제보했던 이 학부모님들도 좀 마지막까지 고뇌를 하셨다라고 해요. 참. 한미라님이 한유총의 행태는 말을 잃게 만드네요. 아이들을 볼모로 부모까지 강제 동원하다니. 동아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네네. 서울의 한 유치원 관계자가 말한 것이 있는데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 학부모 할당량을 내렸다. 한유총 소속인데 단체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고 학부모들에게 참여를 강제하기도 부담스러워서 집회에 데려갈 알바생을 알아봤다. 이 알바생까지 동원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이렇게 뭐 묵살해도 될 만큼 이분들이 뭐 믿는 구석이 있나요? 글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지금 사립 유치원과 좀 같이 지금 발을 맞추고 있는데, 예. 네. 뭐 거기를 믿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믿어서는 뭐 글쎄요. 그 뭐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소수당인데. 네네. 예. 그래요. 참 알다가도 모를 분들입니다. 예. 이렇게 강제 동원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예. 그래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최초에 발생을 할 당시에 이 현장 주변의 건물에 여러 CCTV 영상을 MBC가 확보해서 보도했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면은 좀 초기 조치가 미진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24일 오전 11시 6분에 영상을 보면 이 길을 지나가던 아이들이 이 KT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쳐다볼 정도로 좀 이때 이미 연기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2분 뒤인 11시 8분 이 연기가 바람을 타고 길가로 밀려드는 게 이 CCTV 화면으로도 포착이 됩니다. 예. 꽤나 그때는 이미 불이 많이 번졌다는 거죠. 그리고 11시 12분 KT 직원이 최초로 화재 신고를 했는데 마침 그때 이 지역을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연기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던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불길이 크게 번진 뒤에야 뒤늦게 신고가 이뤄진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후에도 연기가 더 심하게 뿜어져 나와서 이 길을 가던 시민들이 멈춰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연기가 이제 많이 났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화재 신고가 이뤄진 지 5분 뒤에 소방차가 도착을 해서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이미 불길이 확산이 되면서 좀 진화에 애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네네. 뭐 합선이 원인이라면 전기가 원인이어야 하는데 네네. 이게 동선이나 광 케이블이란 말이죠. 네네. 이 전기선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스파크가 나지도 않았을 텐데. 네, 그리고 이 방화 가능성도 없다라는 지금 1차 감식 경과가 나와서 그리고 또 합선이라도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이 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어디서 그러면 원인을
그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원인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이게 그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게 최초 발화가 그 11시 6분에 연기가 목격된 걸로 봐서 오전 11시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이 최초 발화 시간이 큰 상황인데 MBC는 이 화면상에 나타난 연기 농도나 확산 정도를 봤을 때 이 초기에 스프링클러 같은 이 자체 진압 설비만 있었어도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결국 이제 통신구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는커녕 이 화재 감시 CCTV 한 대에 달아놓지 않은 탓에 이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졌다라는 것이 MBC 결론이었습니다. 네. 화재 복구에 나선 외주 노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통신선을 새로 깔 KT 정직원은 없다. 네네. 다 외주시켰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늦어지고 또 뭐랄까 책임을 지울 그런 지위가 뭐랄까요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네네. 뭐 사실 책임의 무게도 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석채 전 사장 시절에 예. 이 KT가 국가의 통신망을 책임지는 이제 중요한 자리인데 예. 이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제 수익을 제일 목표로 삼고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외주를 가고 또 이제 직원들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고 좀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통신이 아니라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일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예. 아니 근데 그나저나 우리가 5G 시대를 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5G 시대에 이런저런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모색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 통신망이 먹통이 되면은 한순간에 재난 사회로 돌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미 자율주행차는 이제 시범 운영을 곳곳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곧 있으면 보편화가 될 서비스일 것 같은데. 뭐 쉽게 얘기해서 내비게이션이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다 갑자기 통신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통신망이 멈춰선다면은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도로가 갑자기 뭐 붕괴됐다든지 이러면은 뭐 네네. 제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차가 멈춰서 버리면은 뒷차하고 또 네.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요. 정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초연결 사회로 가면서 이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갈수록 축소시키고 네네. 돈이 안 된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이래서야 이거 뭐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소 잃고 더 이상의 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이 경찰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은 어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이 살인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처벌인데요. 지금까지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을 해도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폭력 행위를 제지하는 데 그쳤을 뿐 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강서구 주차장에서 살해당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왔다. 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게 이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 이 그동안에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자의 집이나 아니면 직장 이렇게 장소로 규정이 돼 있어서 뭐 이게 좀 문제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을 세우면서 이게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기준으로 이것도 바꾼다라고 합니다. 예, 진작에 마련됐어야 할 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회 입법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국회인데요. 예. 뭐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 등은 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이미 국회 법사위에 관련 내용이 발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년 넘게 제대로 국회에서 심사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개인 간 폭력 사망자가 전쟁 사망자의 9배라고 합니다. 네네. 이 심각성을 우리가 공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보안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이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어제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성폭행이 있었고 그런데 이 성폭행은 네, 강제적인 폭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정당화하려고 했다. 네, 이게 당시 군 수뇌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가 1988년 그 2월 8일 작성했던 이 대상자 접촉 결과 보고라는 문건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장이었던 김재명 씨를 면담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18 당시 자행된 성폭력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김재명은 부마 사태 전에는 뭐 여자들이 사진에 찍힐까봐 나오지 않다가 이후에 나타났는데 군인들이 이들에 대해 창피를 주기 위한 행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강간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 뭐 일부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적인 상황이지 전체적으로는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예. 네. 정상근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부 3변 시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2부 3변 시대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세 분 오늘도 함께하는데요. 자, 가나다 순에 의해서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가나다 순에 의해서 손정혜 변호사님은 오늘 못 오셨습니다. 일관성이 있어. 예, 나는 와,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자, 시옷에 이어서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예. 많이 죄송하죠. 그러게요. 예. 누구 하나는 빠졌어야 되는데 하필 뒤에도 또 다 나왔네요. 3변 오늘은. 시대로 이름 바꾸면 좀 그럴까요? 아예? 비용이 듭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료를 빼죠. 뭐 누구 한 사람. 난안 뺄 거예요. 예? 안 뺄 거예요? 난못 뺐잖아. 작출합시다. 네. 아, 드러내야겠네 아무래도. 자, 그럼 이정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네. 재판 때문에 못 나왔었잖아요. 그 당연히 방송도 못 들었거든요. 예. 지난주에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임방글 변호사. 이제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네. 가나다 순으로 그다음 임방글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왜 거기서 얘기를 하세요? 예. 아니, 못 예.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유감스럽게도 손 변호사님이 전날 화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예예. 자 그래요 오늘도 또 한 주 동안의 주요 법조 이슈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정작 휴대전화를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에 경찰이 같은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기각시켰던 검찰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휴대전화 찾으러 갔다잖아요. 아 진짜. 아이고. 자기도 그렇죠. 근데 있겠어요 휴대전화가 거기?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저 우리 용디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 어디 있어요? 그 저기 버리기도 했고. 그죠. 예. 예. 오래돼가지고. 어디 있는지는 알죠. 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차에다 뒀든지. 버렸다면은 뭐 어딘가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 그거를 버렸든지. 예. 아니면 누굴 줬든지 안단 말이에요. 행방을. 제 휴대전화는요. 저희 저 화장대 윗서랍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를 압수수색하실 일 있으면 경찰이랑 검찰 관계자분들은 거기서 가지고 가시면 그렇게 돼요.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안단 말이죠. 예. 알았어요. 네. 알아요. 이재명 아니, 지사 아는 대상이 쓸모없다는 점이에요. 휴대전화의 빛이에요. 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예. 저 뭐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 네. 검찰 관계자 여러분. 근데 이재명 지사 휴대전화 행방 특히 아이폰 물었을 때 행방을 명확히 얘기를 안 해요. 네. 워딩을 잘 보시면 그때 바꾸긴 했는데 선거 때 우리 이제 공용폰으로 뭐 썼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고 나서 내가 회수를 했는지 실제로 그걸 썼다는 건지 뭐 버렸다는 건지 네. 명확히 얘기를 안 합니다. 그 행방에 대해서. 그죠? 근데 행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하는데 집에 가봤더니 휴대폰 전화가 딱 나오면 얼마나 웃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몰랐다고 하면 집에 있는 거나 자기 집무실에 있는 걸 몰랐다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그 말이 예. 진실이면 예. 집에 당연히 없겠죠. 집에 있는 걸 어떻게 몰라요. 네. 집 무슨 500평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그리고 배경궁이지. 개인 의견으로 처리하겠습니다. B 하고. 네. 예. 뭐 궁은 뭐 10평을 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찌됐건. 측정을 네. 하셨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저 행방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예. 즉 숨겼다고 하면 그럼 그걸 집이나 집무실에 숨기겠습니까? 땅에다 묻어놨든지 어디 갖다 놨겠지? 그러니까 집에 없는 건 명확 가능한 거죠. 근데 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확보는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집이랑 집무실이지 뭐 어디 뭐 옥수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를 하겠어요? 옥수동? 행당동 할 수도 있는 것도 그냥 여러 가지 어떻게 알아? 압구정동을 할 수 어떻게 있는 알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우리 유력한 그 저 그냥 하나가 제2의 옥수동인데. 저 그냥 동 한 건데 서울에 있는 거. 근데 저는 좀 이상했어요. 뭐냐면
일단 김 변호사 얘기처럼 그럼 뭐 검찰이 집무실이나 사무실 집 같은 걸 본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뭐 언론에서 알려진 바로는 그 동안에는 2013년에 안드로이드 폰 하나 그리고 2016년에 아이폰을 갈았다가 또 올해 4월에 아이폰을 새 걸로 바꿨다 했는데 중간에 한 대가 안드로이드 폰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 그거를 최근에 쓰질 않고 있다가 사용한 흔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김혜경 씨 사건이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왜 이재명 지사를 신체 압수수색을 하고 이재명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죠. 경기도 도지사 집무실을 거기에 영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뭔가 이재명 지사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내지는 이 지사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니까 거기 영장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최소한 소명자료에 나오니까 영장을 내주지 법원이 그냥 검찰 거기다 한번 보세요라고 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최근에 아현 지사 KT 화재 때문에 네. 피해 피해 보상 사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가입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가입자들도 그곳에 있다가 이게 사용을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겹치면 아이폰이든 뭐든 전화번호가 있고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여기를 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집무실이나 자택에서도 이런 것들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 지사의 집무실에서도 썼을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트위터 계정주의 누군가를 이 계정 주인만을 찾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IP를 안 쓰더라도 데이터 흐름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저는 그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예. 양 변호사님 진짜 똑똑해요. 또 아니 이정열 그 기사 나온 게 다 저랑은 레벨이 달라. 예.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이정열 변호사님은 소송 대리인이시란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이슈를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제 압수수색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앵커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긴 한데. 예. 아 근데 아까 두 분한테 앵커께서 들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세요 왜? 무슨 뭐 9월에 경찰이 청구했을 때 검찰이 기각했는데 이번에 나선 이유는 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답변을 해야지. 저 지금 알았죠. 진짜 9월에 청구했는데 검찰이 기각시켰어요. 아니 저는 지금 추측한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새로운 사용 흔적이 나온 게 네. 아니냐. 이게 저는 진짜 저는 이럴 거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왜 이재명 지사가 처음 휴대폰 저는 아이폰 얘기 나왔을 때 왜 경찰이 최근에야 이미 제출하라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민감령 청구하는 얘기가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 못할 사정이니까 뻔하죠.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검찰에서 잘렸거나 법원에서 잘렸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9월에 경찰이 청구했을 때 검찰이 기각을 시켰다. 이거 저는 왜 이거를 검찰에서 기각시키면 저는 납득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청구를 했을 때 그럼 검찰 입장에서 좀 긴가민가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는데 이거를 검찰 선에서 잘랐다? 전 납득이 안 가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굳이 추정하자면 네. 아까 저 양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귀를 잡는 한마디. 왜 이재명 지사 집무실을 영장을 내줬을까? 혹시 이재명 지사가 집무실에서 뭔가 올린 것 같은 어떤 흔적을 경찰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부 일심동체라도 김혜경과 이재명은 별개의 사람인데 집도 아니고 그래서 현직 도지사 집무실을 들어간다는 거 뭔가 흔적을 좀 잡은 게 아닐까라는 네. 양 변호사 얘기. 근데 이 변호사님 표정이요 뭔가 아는 표정이에요 지금. 아닌가 보다. 그죠? 모르겠어. 뭔가 아는 표정이야 지금. 아니 알지 못해요. 털어놓으세요. 자백하세요 빨리. 그러니까 두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이제 앵커께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이제 대리인이라서 저는 사실 진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삼변시대 자체가 어떤 토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저 이제 다음 주에 또 재판 있어가지고 못 나오거든요. 근데 다음 주는 좀 늦을 것도 같고 다음 주라도 네. 다음 주에는 아직 뭐 재판 잡힌 건 없는데 예.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삼변시대인데 이 자리에 나 변호사님 나오셨으면 제가 예. 빠질게요. 아니 저는 뭐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이제 저를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이제 그 다른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추진이 되면은 이렇게 뭐 그러신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오해가 정말 그냥 오해가 아니고 맞는 거일 수도 있으니 예, 그냥 예, 예. 이 자리에 오셔서 얘기하시면 지금 어떻겠나. 나 변호사라는 것은 김혜경 씨 예. 변호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를 가리키는 예, 두 예, 분이 예. 나서 하면 거의 뭐 레너드와 헌지의 대결 이후로 최고의 빅매치인 거죠. 예, 예. 아무튼 예. 아무튼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 소송 대리인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아전인수격인 해석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우리 문파 적폐 마치고 이제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해경군 김씨 사건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갔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때도 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이 해경군 김씨 사건이 이제 검찰에 송치됐잖아요. 예. 그 담당 검사님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해경국 김씨 사건을 수사를 했던 경찰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희가 그 경찰관을 상대로 또 고발한 게 있어요. 예. 그거랑 묻어가지고 이제 그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님한테 뭐 경찰 소스 뭐 운운하셨을 때 그때 그 소스가 된 경찰도 고발을 했고. 근데 묘하게 근데 그 직무유기 사건 고발하면서 저희가 고발장에 뭐라고 썼냐면. 예. 이게 왜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혀 이제 수사 과정을 모르니까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직무유기의 하나의 징표로서 이 양반이 우리가 그 해경군 김씨 사건 고발장에다가 그 트위터 로고 있는 그거 다 붙여서 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그러니까 이분은 휴대전화로 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해경군 계정이 폭파가 될 때 그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들어가서 인증 문자를 보내라는 걸 계속 보냈다. 아마 문자 폭탄이 떨어졌을 거다 거기에. 그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면 나올 거다. 정말 그 번호로 문자가 폭탄이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분명히 트위터를 사용한 것 같으니 휴대전화 압수해야 된다. 근데 왜 이걸 압수수색을 안 하냐? 이걸 하나의 요건으로 넣었어요. 예, 예. 이거 이상하다. 예.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다가 이 사건에서 지금 그 당시엔 그 사건을 검사님께서 수사 지휘를 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일단 규정에 의하면 고소고발 사건은 2달 안에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쳐야 되고 수사를 그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하면 검사한테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가 고발한 것만 해도 넉 달이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럼 2번은 받다는 거 아니냐 검사가 보면서. 보면 왜 이걸 안 했는지 당연히 문제를 삼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든가 즉시 송치하라고 하든가 뭔가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검사도 이상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이 해경궁 사건의 담당 검사와 그 고발 사건의 담당 검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기보다 좀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조사하겠다고 검사님 딱 앉았는데 우린 당신도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얘기를 했어요. 예. 보셨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추가 자료가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추가 자료를 내달라. 그래서 못 낸다.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 의뢰인들이 검찰도 믿지를 못하고 있다. 그 근거가 어떻게 이 담당 검사님을 의심한다고 이상하다고 여기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있다면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그 검사님한테 같이 가냐 사건이. 그 이럴 수는 없다. 예, 이런데 예, 어떻게 예. 검찰을 믿냐. 못 예. 믿겠다. 네.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25일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번호가 살아있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면 계속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 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했는데 만약에 없는 번호면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요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신호가 그러니까 그냥 저기 안 가요. 안 받아요. 살아는 있는데 안 받는 살아 있는 거예요. 이 번호는. 그럼 이 살아 있는데 그러면 자 살아 있다면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이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다? 아니겠죠. 아니겠죠. 예,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걸 조사해 보면 되잖아요. 진짜 가입자 명의가 누구로 돼 있냐. 그 다음에 이 전화번호에 요금은 지금 누가 부담하고 있냐. 그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겠죠. 확신했을 거예요. 이자가 범인이다. 알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9월 말에 제가 이제 조사받으러 간 게 지금 11월이니까 그 지난 일요일 날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8초 동안인가. 오. 근데 그게 보통 우리 전화하면 연결음이 가잖아요. 연결음이 안 가고 그냥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요일 날 오전 10시 30 몇 분인가 그런데 전화로 뭘 하고 있었어. 하고 있다가 이게 뜨니까 자기 딴에는 거절한다고 거절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거 들어보면 숨소리만 나와요. 말이 안 나와. 근데 아무튼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럼 수사기관이라면 이건 추측이에요. 수사기관이라면 지금 가입자 내역하고 그 다음에 요금 누가 내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이거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감청영장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연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통화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위치 추적까지는 모르겠어요. 위치 추적을 하려면 제가 아이폰을 안 써가지고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폰은 자체적으로 그걸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공한다면 그 폰이 잠시 켜져서 8초 동안에 연결이 됐던 그 장소가 아마 집무실일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설명돼요. 그 다음에 왜 그럼 영장이 나왔느냐? 자 가서 검사님 우리는 검사님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검사님 입장에서 뭐 죄 잘하면 나도 고소하겠다. 나도 고발하겠다. 자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입자는 이렇게 돼 있고 위치 기반은 집무실이고 영장 청구했어요. 판사 보기에 이거 봐라. 얘네 우리도 고발할 수 있겠네. 판사 입장에서 안 그렇겠어요? 전 영장 나올 추측이지만 어쨌든 제가 그게 얘기한 것처럼 근데 보면 27일 날 어제 압수수색했잖아요. 청구가 26일이에요. 통화 이루어진 건 25일이고. 흔적이 나오자마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위치 추적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그 집무실까지 했다면 위치 추적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잘 이상 모르겠어요. 지사 집무실을 왜 압수수색 영장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왔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좀 그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에 보통 그날 나와요. 그날에 그 다음 날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리 주말이 꼈더라 3일인가 4일 텀이 있었죠. 이걸 판사가 3, 4일 동안 고민할 정도인가? 라는. 아니 월요일 날 청구했다니까요. 아니 언론 보도 따르면 23일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월요일 날 청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월요일 날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뭐 처음에 어제 이제 보도 나왔을 때는 아니면 날짜가 만약에 그러면 진짜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 예. 저 조사받고 간 다음에 영장 청구했다는 얘긴데 아 그래요? 제가 협박한 거밖에 더 그러면은 하나만 이정래 변호사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아니 왜 나한테 보시는 거예요? 묻냐고요. 아니 9월에 경찰이 청구했는데 그때 기각시킨 이유는 검찰이? 그때는 그거죠. 이것도 추측인데. 예. 아 이거 어떡하냐. 녹음 꼭 해주세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오니 견해이고 아니, 지금은 자막 나갈 거예요? 예, 저기? 계속. 근데 이거 라디오라. 뭐 저기 아무튼 안 나가나? 아무튼 법원과 검찰이 범하고 있는 오류라고 하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지금 대상이 현직 도지사고 도지사의 부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래도 지위가 있는데 설마.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예우도 해드려야 되고 근데 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보니 자 덱하고 신체하고 뭐인데 이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가지고 진짜 가서 보니까 없으면 당연히 이거 뭐 과잉수사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있기는 있어야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무슨 조그만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폰 없다. 어디로 간지 모른다였어요. 그거 어떻게 그걸 영장을 청구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언론 플레이에 속았구나. 딱 그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혜경 씨가 사용한 폰이 알려진 것만 4대라고 하는데 없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너 청문회 것 같아. 예, 예. 이게 저기 예. 그래도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재명 지사님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저는 이재명 지사님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이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나 생각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차마
뭐 이렇게 숨겼다거나 이런 차마 말씀 못. 그건 뭐, 거짓말은 못 해요. 차라리 숨길지언정. 아, 이게 이런 걸 네. 거예요. 아 근데 네. 하나만 네. 추가로 보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폰은 계속 그런 게 아까 전원이 들어왔었다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 그게 근데 뭐 본인 뭐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전화번호가 유지돼서 그대로 자기 계정이라면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폰은 클라우드가 있어서 위치 추적이 자기는 바로 실시간으로 가능하거든요. 전원이 켜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자기 컴퓨터에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으면 내 전화기 내가 쓰는 것들을 다 어디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그 본인 소유 거는. 아이폰 못 쓰겠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만.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를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 전원이 들어왔고 누가 쓰고 있고 사용 중인 상태라면 못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폰은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자, 그거를 말씀 주셨는데 이거 하나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그 위치 그건가?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지 수사기관은 모를 몰라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압수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예. 열어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패스워드 같은 건 당연히 협조를 그러니까, 못했을 수도 예, 있죠. 그 위치는 알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까지 나섰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이 예. 하셨던 것 같고요. 자, 그 어제 이재명 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반응과는 사뭇 다른 협조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압수수색으로 더 털릴 게 없다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집에 없는데 뭐 아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이거 그런가요? 그때 말로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 집에 없는 거를. 예, 예. 그렇잖아요. 진짜 어디인지 몰라서 집에 없든 아니면 다른 데다 숨겼든 뭐 간에 집에 없는 거 명확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무슨 거기서 무슨 이재명 지사가 뭐 큰일 났네 벌벌벌 떨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글쎄 네. 근데 저는 아까 저 이정일 변호사 하신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나중에 어디서 탁 나왔을 때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는 법적인 것도 있지만 거짓말 논란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정치인이니까 없앴어. 근데 뭐 나왔습니다. 그럼 거짓말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어디인지 모르겠어. 근데 앞마당 땅 파보니까 나왔는데 거기 있었어? 나 몰랐는데 거기 어떻게 가 있지? 이런 식의 약간의 그런 저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뭐 아파트 사당이라도 뭐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 논란 피하기 위해서 없앴다고는 얘기 안 하는 거 모르는 예, 거 예. 그냥 같아요. 자, 2부 마치고 3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에 이어서 3부도 3변시대로 함께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정열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과거 트위터를 지우고 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증거인멸이 맞는 겁니까? 근데 증거인멸 도주 우려로 구속하려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혐의자는 잠재적 피의자는 김혜경 씨지 예. 일단 이 지사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사가 뭐 트위터를 삭제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너 구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피의자라고 하면 그럼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구속할까 말까 뭐 고민의 여지는 좀 되겠으나 예. 현재 단계에서 아직 뭐 이 지사의 이것 때문에 구속은 좀 너무 나간 얘기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트위터를 지우고 계신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이 지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워서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설정만 예, 안 보게. 저 앵커께서도 하시니까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한 건지 그건 모르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요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웠다면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래도 법조인이신데 그냥 안 보이게 비공개로만 해놓고 증거인멸 아니면 아니 이거 나 지운 건 아니다 인멸은 아니다. 네. 예, 그렇게 할 여지가 있죠. 저는 이 지사가 만약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하면 꼭 구속을 의미한 건 아니고 저는 얼마 전 가정하지 마세요. 안민석 의원이 된다니까 가정하지 마요. 자 이정열 변호사 일단 개인 개인 의견을 의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기 그 안민석 의원이 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형 강제 의원 문제가 이 생에 가장 크게 법적으로 다뤄갈 거다. 네. 저는 그 얘기가 정치적인 거 빼고 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좀 맞을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저 그거 있었잖아요. 당시 분당 보건소장의 진술들. 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봐요. 저는 예. 안 되는 형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만 가져와라. 그거는 사실은 압박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면 그렇게 봐요. 아 그렇죠.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디 상급자가 딱 와가지고 야 너
뭐를 예를 들까? 어쨌든 뭐 안 되는 이유로 1000가지를 대봐. 라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PD님이 상급자죠. 아 그런가? 예. 예. 청취율이 99%가 안 되는 이유로 1000가지 대봐. 그럼 뭐 99%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 아마 법정 공방까지 있을 건데 그거는 저는 뭐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설사 이제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강요죄는 전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진술이 만약에 신빙성 있는 진실이라고 하면.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지난 주말에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이 부분은 다음 주쯤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지 어떻게 보세요? 전 기소할 것 같은데요. 이거. 공직선거법은 네. 뭐 공소시효라도 급하기 때문에 근데 직권남용 부분은 사실 공소시효 문제는 없거든요. 하지만 네. 뭐 같이 수사했고 네. 지금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래서 이거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아직 아, 멀었어요. 더 있어요? 아까 더 있다는 얘기는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아니, 주장이신 그런 건 거고.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네. 기소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조사는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예.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뭐 보시는지. 당연히 기소하죠.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말씀 나왔는데 증거인멸. 사실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 일요일 날 뭐 저는 무지 힘들었지만 뭐 하여튼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직전까지 뭐라고 있었냐면 아 그만둘 뻔했던 사건 말씀하세요. 그만둘 뻔이 아니고 시쳇말로 하면 잘릴 뻔. 예. 전 잘린 걸로 알았었고 그때까지. 예. 하여튼 네. 그것 때문에 잠깐 중단이 돼서 제가 되게 그 시간이 아깝고 그 페이스와 리듬이 아까웠던 게 뭐냐면 그때까지 뭐라고 있었냐면은 증거인멸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그야말로 이 정도 증거인멸하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시키자 할 정도의 자료가 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모으고 있었고 또 하나는 범인 은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타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어느 선까지 이 범인 은닉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느 선이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언론인, 그다음 법조인, 종교인,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 그다음 시민단체 관계자 여기까지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가담돼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람까지 가담돼 있으며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자료를 수집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게 딱 거기서 리듬이 깨져버린 게 저는 좀 아쉽긴 한데 지금 그게 문제예요. 아까 증거인멸도 증거인멸이지만 사실 진짜 뭐 잊어버려서 얘긴데 제가 잠깐 3변시대 쉬었던 적 있잖아요. 그게 존경하는 진짜 우리 저를 법률평론계에 데뷔시켜 주신 우리 김용민 교수님께서 아이고. 그때 예. 이제 김어준 총수님한테 뭐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이게 좀 해경궁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제가 뭔 얘기했냐면 나와가지고 그때 저 드루킹 이거 터진 게 해경궁 이거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럼 제가 청취자들을 상대로 잘못된 제 견해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방송을 하차한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래서 그 50대 남성가 어디 갔나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 한번 기자님들 파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 어디로 갔나. 50대 남성? 하여튼 그래서 이거 범인 은닉 같은데 요번에 그 송이어링스 그 송시스터즈 그 하시는 거 봤죠? 보면서 저기에 뭔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단 고발 대리인으로서 얘기하신 걸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증거인멸은 뭐 명백한 거고 그리고 기소 같은 그거는 다만 지금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 좀 더 있지 않나. 근데 지금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통은요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를 기소하고 수사할 때 뭘 하냐면 그걸 해요. 돈. 왜냐하면 이게 전부 무죄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무죄까지는 용서할 수 있으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인을 할 때도 꼭 횡령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도. 그래서 아마 돈 얘기 털 거거든요.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한다 하면 이건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하긴 정치인들한테 돈 얘기 털기 시작하면은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건 좀 보셔야죠. 어떻게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청와대 사칭 사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네. 지인을 사칭한 사기꾼이 붙잡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요새 청와대 사칭, 그러니까 청와대 사칭 사기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아직 대통령이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아직이라니. 아, 현재 타이밍에서 좋다고 앞으로도 좋다고 좋다고 믿는 어쨌든 하고 있는 예. 거죠. 왜 이래? 예. 앞으로도 뭐 영원히. 어쨌든 예. 이게 뭐 이제 사건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임종석 씨 어떤 사람이 서울 구치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구치소 잡혀 있어 가지고 이제 제가 A 씨고 양지열 변호사가 B 씨예요. 둘 다 구치소 동기예요. 예. 여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그 구치소에 있는 동기한테 같이 있는 여자분한테 야 내가 임종석 실장을 됐다 잘하는데 나한테 얘기 잘하면 너 금방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요. 이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러니까 안에 있던 사람은 야 저거 제대로인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우와.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안에 있던 사람이 자기 딸한테 연락하는 거죠. 야 우리 간판 동기 누구 좀 만나봐. 임종석 실장이랑 잘 아니까 나를 사면시켜 줄 수 있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딸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딸을 만나요. 이 사기범이. 만나서 3천만 원을 받습니다. 3천만 원 받으면서 아 이거 특별사만 하려면 뭐 법무부도 여기도 뭐죠 식사 대접해야 되고 저기도 대접해야 되고 여기저기 우리가 기름칠 데가 많아. 그 3천만 원을 받아가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예. 예.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충남 홍성의 금괴 사건. 그 뭔지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금괴 2만 톤이 발견된 거야. 충남 홍성에서 현, 부산도 아니고 현 정부의 비자금 금괴가 맞네. 5조였나? 예, 6조. 예, 6조인가 5조의 금괴가 있다. 아, 근데 금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 소재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사기죠. 그래서 충남 홍성에 비밀 창고, 현 정부의 비밀 창고가 있는데 맞네. 거기 금괴가 5조에서 6조. 문파 아닌 것 같은데요? 5조에서 6조의 금괴가 있다. 근데 이거를 꺼내려면 5천 너한테 5천억을 주겠다. 꺼내면. 그러니까 작업하기 5억만 달라. 누굴 통해서 해야 되냐? 청와대 안 실장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청와대 실장 중에 안 씨 없잖아요. 임 씨 아니면 정 씨지.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5억을 받아가요. 그리고 이걸 또 하려면 미국 국무부 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계자가 온다. 그 여비로 500만 원도 달라. 그래가지고 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5억을 가져갔어요. 청와대 사칭해가지고. 예.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청와대 대통령 지지율 좋다는 얘기는 왜 드리는 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요. 임기 초반에 박 전 대통령 힘 좋을 때 뭐 이재만 당시 총무비서관 사칭해가지고 기업에 막 이재만인데 누구 좀 집어넣지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을 나타내 주는 건데 제왕적 대통령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측근이라면 청와대 실세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바뀔 때마다 임기 초에 항상 대통령 힘 줄 때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레임덕이 와서 힘이 없어지면 이런 사기가 안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아니 뭐 어차피 지금 청와대 바꿨는데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변 시대에서 바꿨는 데가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예. 이게 이런 청와대 사칭 사기가 있고 없고 하는 것들이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어떤 굉장히 좀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셔야 된다니까. 아니 그나저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양상이 심각해요. 윤장현 전 시장은 피해자긴 한데 그 이제 사기를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건데 공천기 전으로 그러니까 올해죠 지방선거 2018년 올해 지방선거 전으로 공천이 결정될 시점에 4억 5천만 원을 이제 하필이면 사기꾼한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도 지금 뭐 뒷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사기를 지신 분의 예. 능력이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윤장현 시장님의 약한 고리를 제대로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사실 광주시장으로 공천을 받았을 때 그때 김한길 안철수 체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한참 이제 광주시장은 사실 뭐 진짜
그냥 가는 자리였라고 다들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공천이 본선인 예선이 본선인 그런 자리였었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당시 대표가 윤장현 씨를 되게 밀었었어요. 그러니까 안 대표 완전 대표님의 사람으로 사실 인식이 돼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근데 이분이 친노 인사거든요. 누가요? 윤장현 시장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가지고 네. 권양숙 여사님 얘기를 하면서 자제분들이 요새 어렵다 얘기하면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의 약한 고리를 안 거예요. 그 양반은. 예. 그러니까 사기꾼이. 예. 뭐 예. 공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와가지고 근데 지금 그렇게 인식이 돼 있으니 뭐 이분이 그렇다 그래서 뭐 권양숙 여사님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제 그 친노라는 게 뭐냐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어떤 그 마음이라든가 생각이 뭐 실제로 이제 정치적인 위상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제 한국일보 오늘 보도를 보니까 예. 지난해 말부터 지역에서는 윤장현 전 시장이 그 당시 시장이 현역 시장이라는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예. 그 윤장현 시장 측근과 지인들은 공천과 관련해서 그 공천이 결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그 초였죠. 윤장현 시장 측근과 지인들이 한 말은 윤장현 시장이 신의 한 수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오늘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일단 의혹으로 제기하는 거는 그냥 의혹일 뿐이지만 네. 사실 그게 성립이 되려면 권양숙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계에 암암리에 손을 쓰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 어쨌든 현역 시장이고 정치인이 예. 그런 어떤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공천을 바라고 그렇게 돈을 건넸다?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오히려 지금 이정렬 변호사님 말씀하신 쪽이 더 가깝지. 그게 신의 한 수라고 그 물어보지도 않고 4억 5천을 보냈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재산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네. 재산이 없으신 분이 의사인데도 의사예요. 예, 시민사회 자격증만 있고 의사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민사회 운동하느라고. 그러니까 나름 그 방면으로 소신을 가지고 순수하게 지냈던 분인데 그런 야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대출받아서 돈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야, 아니, 오늘 근데- 온갖 용어가 남아. 야매가 뭡니까 야매가? 그러니까 워낙 그런 일본말을. 의혹을 예? 안 좋은 의혹을 제기하니까 저거 사퇴하세요, 이거 얼마나 아니에요? 이게 안 좋은 얘기인가를 사퇴하십시오.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자꾸 네. 방송하는데 겐세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예. 아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니 뭐 권 여사가 뭐 정치에 개입 이런 건 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권 여사는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사기꾼한테 당한 거니까 윤장현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이해는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인연이 있다고 해요. 그건 뭐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인연이 있었는데 권 여사가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딸이 사업이 어려워서 4억 5천 달라는 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 부인이 그 딸님 남편도 변호사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정도가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 저 같으면 지금 누가 권 여사랑 제일 가까운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노무현 재단에 있었던 김경수 뭐 지사라든지 아니면 뭐 백운희 비서관도 가깝죠. 어쨌든 권영 여사하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서 아니 혹시 지금 여사님 생활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거 뭐냐라고 좀 확인해 볼 것 같거든요. 일종의 예, 뭐 김경수 지사한테라도 왜냐면 권 여사가 그 정도로 어렵다면 김경수 지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여간 권양숙 여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없죠. 그런 상관없죠. 일입니다. 피해자예요. 예. 권 여사는 피해자예요. 근데 본인이 진짜 돈이 많아 한 100억 있으면 아이 그래 뭐 5억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돈도 없는 사람이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덜컥 줬다? 그게 저는 권선아 사랑 상관없이 그게 아니 저 윤장현 시장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생각하는 진짜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나 그거를 모르면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딱 이해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나? 그러니까 정치적, 그런 대상이 정치적 없었잖아요, 거래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저는 머릿속에서. 못해서 그런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또 김 변호사님 못되게 김 뭘 변호사님의 못해요. 상식인 얼마나 거고 훌륭한데. 이제 이정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상식은 달라요. 근데 왜 체크도 안 해봤을 거야? 나는 잘 그러니까 아니, 어디 제가- 불경스럽게 그런 아니, 걸 그런- 체크를 해. 그런 마음이 있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크를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화는 직접 했어요. 이 사기꾼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면 끝나요. 예. 그게 글쎄요. 딱 그러면 일단 네. 그래서 그게 상식적이긴 해요. 네. 근데
야 이게 나한테까지 이러실 것 같으면 진짜 어려우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김경수 지사님한테 확인해 볼까? 이런데 거기도 그럼 얘기를 했거나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걸로 봐선 진짜 힘들어서 정말 나한테 따로 부탁하시는 거구나. 오히려 김 지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부경스럽겠구나. 누가 될 수 있다. 예. 더 이상 그런 언급을 안 대상은 못 하겠습니다. 가져봤죠.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저. 무슨 말 하여간- 하겠습니까? 이 분위기에서. 하여간 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네. 많이 만나보실 텐데 네. 이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피해자들 아, 그 심리는 뭔지 저한테 이거 왔던 얘기 이런 거 비슷한 얘기 왔던 거 원고 없었네? 어저께 내가 얘기해 줬는데 우리 샤이닝 작가분한테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서초동에서 변호사 처음 개업해서 서초동 갈 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예? 나름대로 그때는 적폐가 아니었던 시절이에요. 예. 본류에 메인스트림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아, 예. 그 당시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예. 적폐의 본류. 이거를 찾게 해주면 너한테 얼마 주겠다. 어허. 예. 2조. 이야. 비자금 청와대. 이조- 통장 사본도 가져왔어요. 2조를 준다. 2조는 다 주는 건 아니죠. 아. 통장 사본을. 이런 얘기 통장 사본은 변호사한테 많이 와요. 그것도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이에요. 왜냐면 우리은행 효자동 김변호사 지점에 제작진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 항의 들어오잖아요. 정말요? 그랬어요? 나 노래 아니 부르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예. 수입료는 나중에 줄 테니까 네. 이거 좀 네. 착수해달라 이런 청와대 얘기입니까? 어쩌고 저쩌고. 예. 예. 근데 진짜 2조가 찍혀 있어요 이렇게 통장에. 어. 왜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이냐면 예.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이 청와대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한글로 2조라고 쓴 거 아니에요? 당시만 해도 청와대 이제 갈비집 아니야, 그 갈비집. 공식 자금을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을 샜거든요. 그 이제 예. ATM도 그 우리은행에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2조. 뭐 청나라 금괴도 왔었는데. 아 그래요. 태평천국 운동 때 지금 만들었던. 메일에도 들어있어요. 저도. 아, 그래요? 태평천국 운동 일절 금괴? 찾아주면 뭐 2천억 주겠다 이런 거 김 아직도 와요.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변호사로서 경험해 본 바는 없고 판사로서 이제 많이 봤죠. 수태 봤는데 예. 진짜 사실 이게 판결문이나 공소장으로 써놓으면 그러니까 뭐 피고인은 피해자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얼마나 왔다는 하면 이에 속은 거기가 항상 걸려요. 야 여기 어떻게 속냐? 무죄 아니야? 진짜 고민 많이 해요. 네. 어떻게 여기에 속냐? 근데 그 과정들을 쭉 보면 사기라고 하는 게 사실 단박에 속진 않아요. 늪에 한 발 한 발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늪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이제 고소가 되는 거지. 예. 지금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늪에 계시면서 아니야 난 늪에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아니, 있을 이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아까 2조 말고 청나라 금괴, 태평천국 운동 홍수전이 만들었던 금괴를 공산당 간부 다 나와요 그냥. 그래서 홍콩 어디에 이제 있다는 그 금괴 문제를 저한테 가져온 사람이 누구 저랑 되게 친한 당시에 모 언론사 기자였어요. 지금 그만뒀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자도 취재력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그래 막 그러고 이제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을 수 있긴 있다는 거죠. 아 그 친구 저 아니었으면 지금 금괴 찾으러 홍콩 갔을 텐데 저 때문에 안 갔죠. 그 사람 인생을 바꿔놓고 아 그래요. 그럼요. 실제 있었던 거 아닐까? 태평천국 운동 금괴? 그래서 하여튼 청와대나 옛 혹은 현 네. 권부를 둘러싼 이런 사기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사칭 사건인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 전문가들에게 발송되고 이걸 한 경제신문이 받아 써서 보도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요? 한미 관계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진실은 모르겠는데 예. 한미 관계 위기다 쉽게 얘기하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 음. 겉으로는 좋아 보고 청와대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안으로는 지금 거의 골물대로 골말 이런 내용의 보고서예요. 예. 이거를 이제 신문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뭐 다 보도가 됐는데.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다 그래서 이것을 딱 오픈을 한 거예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즉각 반박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예. 예? 그리고 그 네가 받은 메일은 어떤 연구기관의 이메일을 계정을 도용해서 보낸 거다. 그리고 그 문건에는 청와대 문건이 아니다. 워터마크도 없고 뭐 출력자도 없고 이건 잘못된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유출 경위라든지 아니면 그 신문을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아시아경제신문은 물러서지 않아요. 네. 되게 이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리거든요. 아직 그 단독 기사 그대로 놔두고 아시아경제신문 입장에서 우리는 출처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출처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출처라고 하는 것이 네. 잘못된 정보에 그 해당한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 아닙니까?
청와대 저한테 입장도 우승하죠. 그렇고, 그러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네. 되냐면 이 신문은 단독인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가 3시간 만에 확인해 보니까 연구원 이름을 사칭한 개인이 보낸 메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 메일을 다른 사람들도 좀 받아봤는데 예. 이 신문은 무슨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냐면 예. 그게 만약에 정말 사칭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보낸 거면 기자들이 외교안보 담당하는 기자들이 많은데 왜 우리만 죽겠느냐 거기서 받은 거 아니다라고까지 또 부인을 하고 있어서 아하. 지금 김태현 변호사 지적은 왜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청와대 입장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게 드러나는데 이 신문은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문 얘기는 예. 공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청와대 내부 검토 문건을 자기들이 입수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 정도 청와대 강하게 나오면 뭔가 이제 수리 꼬리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텐데 이거를 끝까지 아니다. 우리는 정확한 출처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면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그러니까 저는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죠 저도. 근데 어쨌든 이 문건 내용이 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전혀 반대 내용이니까. 어떻게들 보시는지. 오늘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다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알아주고 예. 다른 말씀보다는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건에 나오는 논의를 할 정도로 청와대는 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북 문제만 해도 지금 검토해야 될 거. 그다음에 특히 지금 대북 문제 관련해서 제일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유엔의 대북 제재거든요. 예. 그게 풀려야 뭐가 돼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거기에 상당히 초미의 그 관심사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이렇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으니까 유비무한 차원에서 한번 대비해 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 청와대가 지금 한가하지 근데 않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팩트 체크가 간단한 부분이 청와대가 확인한 그 가짜 메일 있잖아요. 네. 그 메일의 내용하고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냐면 확인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게 내부 문건일 가능성이 만약 일치하면 없는 거예요 전혀.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끄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넌센스 같아요. 누구 하나 타격을 입는 거죠. 만약에 아시아경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게 되면 네. 이거 사실은 외교에 관련된 문건들을 허위 잘못 보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엄청난 책임과 페널티를 부를 거고 아시아경제 얘기가 거기 잃을 거 별로 없어요. 아시아경제 얘기가 맞다고 하면 청와대 개인적인 내부에 얘기네. 기강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 아시아경제 말대로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전쟁 시나리오도 검토할 수도 있고 평화 시나리오 검토할 수도 있죠. 청와대 내부에서는 네. 내부 검토는. 근데 진짜 그 문건이 밖으로 새어나온 거라고 하게 되면 그건 이거 사실은 외교 문서가 밖으로 새어나온 거니까 기강 문제, 문건 유출 문제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정열 변호사님, 양주열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변 시대 마무리하고 저는 4부에서 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4부 알쓸경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혜리 SBS 보도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네. 예, 뭐 지나고 나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였네. 그렇죠. 오히려 국내에서는 좀 과거와 같이 분위기가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나는 좀 분석을 해봤는데 좀 그만큼 우리가 좀 힘든가 우리 가게가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SNS를 보니까 네. 말이죠. 텔레비전 같습니다. 박스에 든 거 들고 막 남자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 그림 보면서 알았어요. 아, 지나갔구나. 블랙 네. 프라이데이를. 그렇기도 하고. 대형 네. 매장, 창고형 매장 같은 데서 예. 조금 약간 그 욕도 좀 먹었어요. 미끼형 상품으로 너무 조금만 내놨다. 아. 네, 일부 상품만 딱 내리고 그게 수량이 몇 개가 안 돼서 저는 그거는 보지 못했는데 좀 경쟁하는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긴 해요. 예. 네. 또 국내 온라인 뭐 오픈 마켓이라든가 음. 국내 오프라인 유통을 많이 이용했던 것도 같아요. 예. 네, 실질적으로 해외 직구 뭐 이런 얘기가 한 2, 3년만큼 막 그때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런 내가 그 말 타고 가는 그 막대기 치는 뭐 그거 얼마짜리를 얼마에 샀어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좀 잔잔했던 것 같아요. 그걸 여전히 그 국내 할인율에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 그 국내 업체들도 이 전 세계와 동기화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나 할인율을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배송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사고도 날 수가 있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시면 국내에서 사도 크게 차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년 전 직구가 진짜 늘어날 때보다는 조금 4, 많이 5년 생긴 것 전에 같아요. 비하면. 네. 예, 예.
자, 그나저나 네. 갑자기 수요일 날 안쓸경제냐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바꿨어요. 네. 이제 목요일에는 수요일에 있던 4부 코너가 갈 것이고 네. 자, 오늘은 목요일에 있던 안쓸경제가 반겨졌습니다. 그렇네요. 그걸 자, 얘기 안 하고. 그나저나 네. 네. 그 카드 수수료 인하 네. 이걸 두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반면에 네. 환영한다고 얘기했죠. 카드 회사 노조라든지 그럼요. 이런 네. 쪽도 금융노조는 강력하게 또 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소상공인들에게는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도 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 좀 이렇게 큰 폭의 인상 2년에 걸쳐서 그 후에 소상공인들 또 편의점 업계에서 좀 반발이 좀 심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이 수수료를 내리는 게 좀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 3년에 한 번씩 그 카드에 대해서는 적격 비용 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카드 수수료라는 거는 그냥 각 회사들이 그냥 알아서 정하도록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특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당국에서 3년에 한 번씩 이 적격 비용 산정 비율을 다시 내거든요. 근데 2015년 했고 이제 올해가 그 해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딱 그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그 카드 수수료 인하율을 보니까 좀 전에보다 훨씬 큰 폭의 인하를 내놓고 우대하겠다는 어떤 중소 소상공인들의 폭을 확 넓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드 업계 쪽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죠. 예. 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를 인하하고 얼마를 인하하고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는 연매출 기준입니다. 아. 30억 이하는 이런 어떤 가맹점들은 대부분 우대 이 카드 수수료 혜택을 본다. 전에는 예, 생각하면 우대 받는 곳이 5억 원,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진짜 작은 데들 뿐이었는데 그거를 30억 원까지로 이제 크게 대폭 늘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번 핵심이 또 편의점이었었어요, 실은. 왜냐하면 5억에서 10억대의 구간인데 거기 편의점은 매출이 7, 8억대 나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매출 10억대도 있습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박리담회여서 매출은 크지만 순이익은 굉장히 쥐꼬리만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카드 수수료 인하에서는 이제 편의점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진짜 허울뿐인 매출이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이번에 가장 큰 이제 수혜를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실제로 연매출 5억 이하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라든가 또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수수료를 안 내는 정도 수준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5억에서 10억도 이제는 카드 수수료를 떼지만 어떻게든 이게 이제 비용으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숨통은 꽤 트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은 되는데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인데 또 막상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하니까 대환영이다라는 또 입장을 냈지만 그 외에 각각의 또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가령 편의점주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좋다.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또 이뤄줘야 된다. 뭐 이런 아하. 것들도 있고 네.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은 지금 담배세가 또 하나의 이분들에게는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담배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액이 크게 보이잖아요. 세금이 붙어서. 그러면은 카드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본인에게 오히려 피해가기 때문에 담배세 부분 주장이 또 안 들어진 게 아쉽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또 한켠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카드사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죠. 또. 네. 그러니까 카드사들 입장은 이제 수수료를 이 정도로 낮추려고 하면 그럼 다른 데서 이제 이익을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낮출 수 있는 게 두 개인 거죠.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인건비 그리고 하나는 마케팅 비용. 그리고 이 인건비라 하면은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든가 하는 어떤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이 갈 수밖에 없고 이거를 그냥 둔다고 하면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이 예. 마케팅 비용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무이자 할부라든지 아하. 뭐 할인, 카드 할인. 그러니까 왜 추석이나 이럴 때도 설 같은 때도 대형마트 가서 대부분 카드 할인으로 많이 세일을 하잖아요. 예, 예. 이 카드를 쓰시면 얼마만큼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거를 많이 줄이지 않으면 지금의 수수료 그 인하 폭을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업계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정부가 네. 수수료를 낮추고 이러기보다는 이른바 땡땡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수수료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아. 또 그건 이제 수수료가 없다기보다 그건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예. 수수료가 없는 네. 당국의 공공기관 간편 결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건 좀 거의- 다른 맥락이니까. 예, 다른 맥락이고요. 예, 예. 방금 땡땡페이 얘기했는데 그게 실은 카드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반론의 주장인데 지금 카드사들이 과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계신 분들이 화낼지 모르겠지만은 예, 예. 그렇게 어려운 비즈니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우리가 말한 땡땡페이라는 간편 결제가 혜성처럼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카드 업계가 뭐 콧방귀도 안 꼈죠. 근데 이게 빠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고 예. 당장 뭐 2년 전 이제 작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러다가는 카드 업태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 땡땡페이를 통해서 음. 뭐 카드사에게 아무래도 압박이 되지 않겠는가. 수수료 지나치게 받았다가는 야 이거 도태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 같은 것들을 들게 함으로써 알아서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관점 차이인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카드사다 노조는 어떻게 주장하냐? 예. 이미 땡땡페이라는 간편 결제 때문에 예. 카드 업종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왜 여기에 쐐기를 박느냐? 이쪽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카드를 쓰는 게 예. 그 워낙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마케팅, 그러니까 뭐 무이자 할부라든지 할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포인트 적립 같은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걸 함으로써 이제 소비자를 끌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 카드사들로서는. 근데 지금 카드 업계 전체 자산 규모가 한 12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그 단기 순이익이 한 2조,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계산하는 바로는 2.2조, 업계는 다른 회계 기준으로 1.2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업계 기준, 그 당국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2.2조라고 하더라도 자산 규모 120조의 시장에서 단기 순이익이 2.2조인 거는 사실 2조 2천억. 2조 2천억. 네, 2조 2천, 죄송합니다. 2.2조라고 죄송합니다. 하니까 이게 뭔가요? 2조 2천억 정도 된다는 거는 예. 사실 순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구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현재로서도. 예. 카드사 입장도 네, 카드사 이해할 만도 입장에서는. 하다. 예. 예.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방금 금융당국은 2조 2천억이라고 순익을 잡았고 네. 카드사들은 1조 뭐 1천억, 1조 2천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할인화를 통해서 지게 되는 부담이 1조 한 2천, 1조 3천 정도가 되니까 이제 카드사들은 당장 이제 볼멘 소리가 뭐냐? 그럼 우리 적자 되겠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적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왜 카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하느냐? 아마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것 같다. 다음 단계? 네. 뭡니까? 왜냐하면 이제 힘들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이걸 어디선 빼와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빼오게 되느냐?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이동안에 줬던 무이자 할부, 놀이공원, 또 연회비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연회비를 올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다시 걷어들여서 이제 맞추게 되는 거에 대한 미리 좀 까는. 왜냐면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좀 이제 그런 식이 시작이 됐는데 이래저래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아마도 우리가 올해 받고 있었던 물론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과거에 줬던 걸 뺏지는 못해요. 약관을 바꿔야 되니까. 하지만은 이제 새로운 카드 출시에서는 혜택은 거의 반의 반 정도로 줄어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먼저 과도한 부가 서비스부터 줄이면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예를 들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같은 거라든지 예. 연회비를 많이 깎아주는 거라든지 예, 그런 부분부터 줄이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80%가 거의 그런 무이자 할부나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런 큰 부가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줄이는 걸로는 좀 어렵고 이제 무이자 할부 같은 것까지 다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카드 업계 얘기인 거죠. 예. 네. 한주리님 말씀은 요즘 거의 다 카드 결제하는데 네. 그동안 카드 업계가 엄청난 이득을 봐온 거 아닙니까?라고 맞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우리 인간사가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너 엄청나게 많이 이득 먹었지. 근데 그러니까 카드 그동안 또 업계도 토해내. 인정하는 이제 이런 건 거가 안 사실 되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수료가 인하가 되었어요. 예. 그 인하분을 이렇게 업계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충당을 해온 게 분명히 있어요. 업계 규모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 자기들이 이익이 줄었어도 업계 규모가 늘어난 걸로 충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이고 실제로 올해 카드사들이 그 단기 순이익은 1.65조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지금 벌써 11월까지 됐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예. 그럼 작년보다 또 5천억이 줄어드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카드 업계가 아까 정철진 평론가 얘기한 대로
점점 그 이 이익이 줄어드는 업태인 것은 맞아요. 현재 상황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 참 앞으로 그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다 이제 자영업자들, 예, 자영업자들 발목을 잡고 예. 있는 이런 현실에서 그 이제 카드 수수료를 그렇죠. 낮추는 것은 나름대로 그 정부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당국 조치가 하나씩 아니었겠는가. 하나씩 각계격파하겠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워낙 힘드니까 카드 수수료 잡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도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저임금은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업종별 차등적인 뭐 이런 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될 그럴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끝으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소비자에 대한 설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에 대한 네. 설득.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뭐 외국 카드사들에 비해서 이렇게 연회비도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혜택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당국의 입장도 뭐냐면 그럼 그 혜택이 어디서 돌아온 거냐? 예. 카드사들이 입속 챙길 것도 있지만 실은 가맹점주, 소상공인들이 희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희생한 부분을 다시 돌려주고 과도하게 누군가가 누렸던 것은 이제 줄이고 그래서 그걸 카드사와 소비자 혜택을 나눠서 줄여라. 그런 게 당국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도 과도한 네. 문화 서비스, 그러니까 과도한 뭐 할인이나 누려왔다라고 연회비 얘기를 할인 같은 하더라고요. 거는 줄이라는 것이 정책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예. 소비자들이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막상 당장 내년에 놀이공원 갔는데 이제 혜택 안 되고 무이자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또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좀 정교하게 당국에 설득하는가도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그 미국 자동차 업계 GM의 구조 조정 소식 전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한국 GM 철수와도 유관해서 볼 수밖에 예, 없는 문제 같이 아닌가 설명 좀 싶은데. 드릴 텐데 미국 경제계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입니다. GM이 어제 어렵긴 어려웠군요. 그렇죠. GM이 어렵다가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실은 이제 최근에 보면 GM이 해외 지점을 뭐 다 폐쇄를 했거든요. 예, 예. 호주, 뭐 인도, 러시아, 뭐 터키 다 주력이 됐었는데 나온 이유가 미국에서 5곳, 북미입니다. 크게는 뭐 가요 오하이오, 미시간, 메리랜드, 캐나다, 온타리오까지 공장 5곳 아하. 닫고 예, 예. 해외에서도 2곳. 이거는 지금 컨펌이 안 됐어요. 를 닫는다 하고 해외면 혹시 또 우리는 아닐지.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한국 기자들이 한국 GM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예.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산 공장도 폐쇄를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올해 내년에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해외 2곳에 포함은 안 될 것이다라고 비공식적으로 확인은 해줬다는데 이건 모릅니다 아직. 미국 본사 GM에서 최종 해외 문 닫는 곳 2곳이 어디냐. 근데 지금 약간 위태로운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못 닫게 해놨거든요. 당국에.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곳들이 이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 놓지는 말고 일단 그 해외 2곳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5,000명을 자르겠다라는 게 어제 밤 그제 새벽에 나온 이제 그런 뉴스였고 이걸 가지고 논쟁이 큰데 그럼 왜 GM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런 굉장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하느냐? 석유차, 내연기관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선을 긋고 쉽게 말하면 주식에 로스컷을 하자. 그래서 빨리 내연기관 차들을 다 닫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60억 달러, 한 6, 7조 원의 현금을 주게 되는데 이거를 다 이제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개발에다가 다 돌려서 현금을 이제 쏟아붓겠다. 그래서 2023년에는 뭐 잘 팔리는 모델 전기차, 친환경차 한 20종 이상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이건 뭐냐? 지금 세계가 빠르게 막 내연기관차 이렇게 혹독하게 마음을 먹으면서 석유차에서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만에 하나 이게 또 코앞에서 닥쳐오게 되는 현실이라면 우리 조선업 구조조정처럼 자동차야말로 고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 밴더, 3차 밴더, 4차 밴더 협력업체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 나오면서 자동차에 막 2차, 3차 협력업체 사장님들의 막 깊은 한숨 쉬면서 막 연락이 오는데 우리 포함됐냐 안 됐냐. 저는 이거를 당국도 그냥 미국 얘기겠지가 아니라 한 2, 3년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반드시 똑같은 사건이 올 수 있는 그런 큰 뉴스기도 합니다. 네. 자,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구조 조정 바람 사실 한국 GM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GM 사정과는 무관하게 네. 자동차 구매량도 줄고요.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휘청휘청한다는 얘기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던 네. 겁니다. 네,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자동차에 우리가 조선은 구조조정을 빨리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비극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이 GM의 뭐 진짜 대대적인 구조 조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막 이제 이게 단기간에 일어날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 석유차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도 GM이 이런 거 그러니까. 했다는 건 이미 버틸 만큼 버텼는데 네, 여기서는 더 이상 로스컷을 버틸 수가 해야 없는. 된다라는 판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과연 이제 포커스를 우리 한국으로 맞춰서 지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어떤가? 왜냐면요, 그 석유차가 고용을 100으로 했다면은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용 효과가 비교도 안 됩니다. 반토막도 안 돼. 왜냐면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배터리는 또 2차 전지에서 사오게 되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있는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 고용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적인 차원에서 봐서 우리의 지금 전기차는 어느 정도지? 중국은 BYD부터 해가지고 세계 탑3가 다 중국에 가 있는데 당장 전기차가 2025년에 찾아온다면 그때는 우리는 또 지금 먹거리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 지금 이런 전략을 누가 지금 짜고 있는지도 좀 모르겠고요. 우리가 사실 이런, 전기차 이쪽 부분에서 좀 밀렸다. 사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예. 반도체 제외하면 조선 자동차가 그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어떤 3대 같은 품목이었는데 조선 그렇게 되고 그 자동차도 굉장히 암울하고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은 정말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브렉시트, 그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 네, 이게 이제 네. 브렉시트라고 하는 건데, 전 영국민을 대상으로 2016년 6월에 국민 투표를 했고 네. 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충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평론하는 분도 있었고요. 네. 자, 어떻게 드디어 이제 영국에서 2년 만에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한번 좀 그러니까 짚어주시겠어요? 2016년 6월에 결정이 되면서 이제 리스본 조약 50조가 바로 발동이 됐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떠나겠다라고 하면 이제 탈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박은 날짜가 2019년 3월 29일. 그러니까 내년 3월 29일이 되면 영국은 무조건 유럽 연합을 떠나야 된다라는 날짜를 먼저 박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지금 2016년 6월부터 뭐를 했냐? 한 국가가 빠져나가려면 협의할 게 많잖아요. 과연 앞으로 관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지금은 뭐 무비자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것도 막 그 심사대도 아주 쉽게 말해 입국 심사대도 막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미 영국에 들어와 있는 EU의 인력이라든가 자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게 수많은 것들 분담금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면서 난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동안에 계속 협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협의안이 초안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이 협의안 초안을 놓고 영국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유럽은 유럽 의회죠. EU 의회를 같이 비준을 통해야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영국 의회가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조안 뭐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비준안이 올라왔을 때 네.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의회가 이걸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서 이후에 말했지만 잔류하는 겁니까? 아니죠. 3월 29일이 날짜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협의가 없이 나간다면 예. 그냥 떠나는 그걸 그냥 이제 떠나는. 약간 어려운 용어로 no deal, 딜이 안 된 no deal 브렉시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영국의 피해가 만만치 않겠네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혼란이 올 서로 수 있죠. 자체가 혼란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는 이제 거의 재앙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 협의안 초안을 빨리 비준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 당장 이게 1월 말 2월 초까지도 안 됐다. 의회가 영국 의회를 통과 못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실물 경제에도 이게 진짜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브렉시트 이슈를 이제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영국 내 움직임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의회는 이거는 통과 못한다. 더 영국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짜와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영국 내 국민 일부는 나는 브렉시트 안 원했다. 다시 한번 또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재 브렉시트를 묻는 또 투표를 해보자라는 주장도 있고 또 아예 일각에서는 이런 정치적이긴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 협의 없이 그냥 영국이 한번 튀어나가서 영국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게 지금 완전히 뭐 각계각층이 막 의견의 목소리. 그 영국의 뭐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 문제가
자칫 제가 보기에 이거 뭐 그러려니 뭐 3월 29일 전에는 타결되겠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는 제2의 국민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그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리스크죠. 예. 예.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너무 촉박하잖아요. 지금 네. 시간이 3월 29일인데 내년. 그새 그거 하고 개표하다가 또 브렉시트 나오면 어떡해요? 네. 하고 브렉시트가 안 나오면 또 어떡합니까? 이게 그럼 이제 다시 유럽 연합한테 의견을 물어서 우리 다시 또 받아주겠냐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EU가 안 받아주겠죠. 돈 더 내라라든가 그렇죠. 뭐 이거 걸겠죠. 예. 이게 이래저래 이게 혼돈의 도가니 속에 된 겁니다.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은 계속 지금 화내고 있죠.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 훈수 두고 네. 있는 트럼프다운 속으로 좀 즐기고도 있을 정리 거예요. 제대로 해라.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뭐 내년 그렇게 초에 혼돈이 진짜 되면 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가 예.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월 전에는 나와 이거 확정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협의안이요. 근데 현재로서는 타결을 볼 가능성은 저는 되게 낮아 보여요. 낮아 보인다. 굉장히 낮아 보이고 야 노딜로 가면은 이거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전 세계가 전 세계가 결정되는 건데 예. 영국 일각에선 노딜이 또 낫다고도 하니까 이게 제가 약간 보기에는 매사를 깎아 나. 맞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쓸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 권혜리 S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의 정치쇼. 저 김용민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